안녕하세요. 저는 죽는 신용하는 남편한테 속아 30억짜리 빌딩을 통째로 뺏긴 60살 여자입니다. 비트줍으로 피를 토하는 연기를요. 글쎄, 그걸 제 눈앞에서 했더라고요. 제 남편이요. 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시장통에서 30년째 소머리 국밥을 말아온 사람이에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사골 끓이고 밑반찬 만들고 손님 받고 설거지까지 그걸 30년을 했으니 솥뼈 우린 육수 냄새가 살갗에 배어서 목욕을 해도 안 빠져요.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틈으로 핏물이 배어나왔고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는 솔로 팍팍 문질러도 안 지워졌지요. 근데 그 손으로 말아낸 국밥이요. 하루에 300그릇씩 나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장사해서 번 돈 한 푼 두 푼 모아 시장 옆에 4층짜리 작은 빌딩도 하나 샀어요. 1층은 제 가게, 2층부터 4층은 세를 놨지요. 그 빌딩이 바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 남편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남편 박기태. 이 사람은 원래 연극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제가 23세 처음 만났을 때 대학로 소극장에서 엑스트라를 하고 있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목소리가 굵어서 뭐 하나 읊조리기만 해도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저 그 목소리에 혹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목소리 좋은 게 밥을 먹여주던가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연극을 접었어요. 오디션은 번번이 떨어지고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지요. 제가 시장에 국밥 가게짜리 하나 알아봤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보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팔라고? 천하의 이 박기태가? 그래서 저 혼자 했습니다. 새벽에 사골 받아오고 소태에 불 떼고 손님 받고 장부 쓰고 남편은 뭘 했냐고요? 늦잠 자다 일어나서 점심때 가게에 슬쩍 나타나요. 국밥 한 그릇 비우고 카운터에 앉아 신문 읽는 척하다 나갑니다. 30년 동안 그게 그 사람이 한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왜 참고 살았냐면요. 우리 아들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노란 가방 맨 뒷모습 보면서 가마솥 앞에서 혼자 울었답니다. 이 녀석 하나만 잘 키우자. 그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이 악물었지요. 민준이는 속을 안 썩이더라고요. 가게 뒷방에서 혼자 숙제하고 시험 기간엔 국밥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 구석에 책상 놓고 공부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소리 지르는 날이면 그 애가 제 옆에 살금살금 와서 제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곤 했지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작은 손이 허리춤에 닿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말자 하고요. 그 민준이가 변호사가 됐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시험까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게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버렸지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사장님 왜 그래요?" 하는데 대답도 못하고 울었답니다. '국밥 3만 그릇이 이 아이 하나를 만들었구나.' 하고요. '내 갈라진 손이 이 아이 날개가 됐구나.' 근데 남편은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니까 그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시장 상인들한테 "내 아들이 변호사다." 하고 명함을 돌리고 다녔어요. 경로당 가서도 "우리 민준이가 큰 사건 맡았다." 하며 으스대고요. 국밥 한 그릇 안 말아본 사람이 아들 등에 올라타서 어깨에 힘을 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아버지 체면 깎아줄 순 없으니까. 밥 차려주고 양말 빨아주고 용돈도 지어줬지요. 시장 사람들이 "은수가 너 남편 복은 없어도 속 참 깊다." 하면 저는 웃었습니다.
속이 깊은 게 아니라 바닥까지 파인 건데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30년이에요. 남편 밥값 못하는 거 감수하면서 국밥 팔아 아들 키우고 빌딩까지 올린 세월. 이제 신이 넘었으니 가게도 좀 줄이고 쉬엄쉬엄 살아볼까 했었지요. 근데 바로 그때 일이 터졌어요.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서리가 슬슬 내려앉기 시작하던 늦가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국밥을 끓이고 온몸에 연기 냄새를 잔뜩 묻힌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아니 너무 조용했어요. TV 소리도 없고 남편이 소파에서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이상하다 싶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변기 앞에 엎드린 채로요. 바닥에 시뻘건 게 흥건했어요. 시큼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좁은 화장실에 꽉 차 있었지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피토한 거야?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 주변에 시뻘건 게 묻어 있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은수가 병원은 가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저는 다리에 힘을 쫙 빠졌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내 남편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데 멀쩡할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당장 119 부를게. 지금 당장 가자. 근데 제 남편이 손목을 잡더라고요. 축축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은수가 실은 나 사실 몇 달 전부터 앓고 있었어. 췌장이야.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췌장.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장에서 족발집 하시던 김 사장님도 그 병 걸리고 석 달 만에 떠나셨거든요. 그 병은 걸리면 끝이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늘 돌던 말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찬 타일바닥에 앉아 남편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워도 내 곁에서 사라진다는데 그 공포 앞에서 30년의 서운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앓고 있었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남편이 제 손을 콕 치며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되기 싫어서 평생 짐만 됐는데 이것까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짐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걸 따지는 게 사람입니까? 짐이면 어때? 내가 치면 되지. 30년을 졌는데 이제 와서 더 못 지겠어? 그날부터 저는 가게 오픈 시간을 1시간 늦추고 남편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미역국 끓이고 영양제 챙기고 병원에 가자고 사정했지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병원을 거부했어요. 가봤자 배만 갈라놓고 1달 더 사는 거야. 나는 비참하게 죽기 싫어. 영수가 내 맘 알지?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틴 사람이니까 저는 그 자존심까지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른 건 독한 파스 냄새였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시어머니 뒤에 서 있었지요.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목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온순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은수가, 얘가 우리 쪽 먼 친척 동생이야. 미영이라고.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앞으로 밀었어요. 간호사 출신인데 요즘 쉬고 있거든? 얘가 사람 케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태가 병원도 안 가니까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최미영이라는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손이었지요. 국밥 냄비 잡느라 굳은 살 투성이인 제 손과는 완전히 다른 손이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 잘 돌볼게요. 저는 솔직히 고마웠어요. 혼자 감당하기 벅찼으니까요. 미영이는 첫날부터 부지런했어요. 남편 방에 가습기 놓고 침대 시트 갈고 체온 재고 죽을 떠먹이고 제가 가게에 나가 있는 동안 줄곧 남편 곁을 지켰지요. 저녁에 돌아오면 미영이가 적어놓은 상태 일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미음 반 공기, 오후 2시 구토 한 차례, 오후 6시 수면. 그 매물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먼 친척인데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영아, 고맙다. 언니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미영이가 들어온 지 한 보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남편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영이가 슬쩍 앞을 막았어요. 언니, 오빠가 방금 겨우 잠들었어요. 오늘은 좀 쉬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럴 수 있지 싶어 돌아섰지요. 근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편 방문을 열려고 하면 미영이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아까 한바탕 토하셔서 지금 힘들어하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내 남편인데 내가 남편 얼굴 보겠다는데 왜 저 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말이니까 참았어요. 내가 욕심부리다 남편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드리기 좀 어려운 얘긴데 뭔데? 오빠가요. 언니한테 차마 못하는 말이 있대요. 못하는 말? 미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오빠가 언니만 보면 미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평생 집만 졌는데 지금도 언니한테 신세지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 숨이 가빠지신다고. 제가 옆에서 보는데 언니 오실 때마다 혈압이 확 올라가세요. 내가 가면 숨이 가빠진다고? 네,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간호사였을 때 이런 환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면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내가 남편 곁에 있는 게 오히려 남편을 아프게 한다고요? 30년을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지켜온 사람인데 내가 곁에 있는 게 독이래요. 세상에.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역시 차갑고 매끄러운 손이었지요. 언니가 오빠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요. 잠깐만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요? 오빠 마음이 편해져야 몸도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은수가 미영이 말이 맞아. 네가 기태 살리고 싶으면 좀 참아. 국밥집에서 풍기는 연기 냄새도 환자한테 안 좋고 네가 여기 있으면서 기태가 죽으면 그게 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 그 말이 가슴에 목이 박히듯 꽂혔어요. 내가 곁에 있으면 남편이 죽는다. 그 말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날 옷까지 몇 벌을 싸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30년을 일궈서 산 제 빌딩, 그 1층에 있는 제 가게, 그 가게 뒤에 딸린 눅눅한 쪽방으로 밀려난 거예요. 벽에 곰팡이가 슬어있고 형광등은 지지직거리며 깜빡였지요. 기름때 밴 좁은 방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웠는데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그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세운 빌딩에서 쫓겨나 내 가게 뒷방에 누워있는 이 꼴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저는 새벽엔 국밥 끓이고 밤엔 쪽방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남편 볼 수 있는 건 미영이가 괜찮다고 할 때뿐이었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마스크를 두 겹 쓰고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야 했습니다. 내 남편인데, 내 집인데 남의 허락을 받아야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았어요. 한 달만 버티면 된다. 남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쯤 됐어요. 남편은 저를 안 불렀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좀 더 참으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석 달 사이에 남편이 저한테 한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남편이 보고 싶다고 돌아와도 좋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은수가 남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갈라지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석 달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남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은수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뭔데? 뭐든 말해. 내가 평생 네 그늘 아래서 살았잖아. 시당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국박지 서방이래. 60 넘은 남자한테 그게 이름이었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속내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죽기 전에 딱 한 달만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등기부등본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은수가. 등기부등본? 박 회장, 그 소리 딱 한 번만 들어보고 눈 감으면 소원이 없겠다. 조상님 뵐 낯이라도 있지 않겠니? 그건 제 빌딩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동안 국밥 말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그 4층짜리 건물. 그 건물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여보, 그게 무슨... 어차피 내가 가면 다 네 거잖아. 한 달이면 돼. 한 달만, 딱 한 달만 내 이름으로 해줘. 응?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지요. 평생 너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실은 이런 부탁하는 거 나도 창피해. 근데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남자로서 뭔가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뒷방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 빌딩은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새벽마다 사골 끓이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한 세월이 벽돌 하나하나에 쌓여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달라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사람입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마솥이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끙끙거렸지요. 결국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소원 있대. 빌딩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한 달만 해달라는데 어쩌지? 민준이도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얼마 못 산다는데 어차피 한 달 뒤면 상속 절차 밟을 거잖아? 아빠 기분이라도 좀 좋게 해드리자.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 그 한마디가 제 판단력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인감 도장을 꺼내서 서류에 꼭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를 누르는 그 묵직한 소리. 그게 사무실 안에 울렸는데 마치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거동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미영이가 대신 서류를 챙겨갔어요.
언니, 제가 오빠한테 갖다 줄게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갔고 며칠 뒤 명의 이전이 끝났습니다. 30년을 국밥 팔아서 세운 빌딩이 남편 이름이 됐어요. 어차피 남편이 먼저 가면 다시 제게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 뒤로도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컨디션이 안 좋다만 반복했고 저는 그냥 가게 뒷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해 겨울이 왔어요. 어느 추운 날 밤 저는 남편이 원래 좋아하던 민어탕을 끓였어요. 이걸 갖다 주면 남편이 좀 기운을 차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미영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몰래 갖다 주자. 남편 얼굴 한 번만 보고 탁 놓고 오면 되니까. 냄비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불었고 손이 벌겋게 얼었지요.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근데 안 열리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내 집인데 혹시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싶어 다시 눌러봤는데 역시 안 열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TV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경쾌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환자가 있는 집에서요. 가만히 귀를 대봤더니 노래만 나는 게 아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요. 회장님, 한 잔 더 하셔야죠. 미영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냄비를 내려놓고 현관 옆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 사이로 안방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한 손에 소주잔을 들고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상백하기는커녕 술기운에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미영이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안주를 집어 남편 입에 넣어주고 있었지요. 남편이 미영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그 비트집의 신의 한 수였다. 그 옆였네. 그 바보 같은 게 내가 진짜 죽는 줄 알고 등기 권리증 들고 올 때 손 떠는 거 봤지? 참 그 멍청한 년. 비트집? 그게 무슨 소리지?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떠드는 걸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뭔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즈, 신의 한 수? 죽는 줄 알고? 그러다 그날 화장실 바닥에 시뻘건 것들이 떠올랐어요. 시큼하면서 비릿하던 그 냄새. 설마, 설마 그게 피가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부 다 연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이가 남편 품에 팔고 들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이 빌딩 팔아서 제주도 가서 살자. 나 여기보다 제주도가 좋단 말이야. 남편은 미영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하더라고요. 팔긴 뭘 팔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서 회장님 마님으로 살아야지. 안 그래? 둘이 낄낄대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그 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민어탕 냄비가 바닥에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시멘트 위로 흘러내렸지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가 차가운 공기에 부딪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0년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끓이고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국밥을 말았어요. 그렇게 벌어서 산 빌딩을 죽는다는 남편 살리겠다고 바쳤는데 그 남편이 내연녀랑 소주를 마시며 저를 멍청하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바람이 몸을 꿰뚫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비트즈, 연기, 내연녀, 30년, 멍청한 년,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지요. 그러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잠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방금까지 소주 마시며 낄낄거리던 사람 얼굴이 아니라 갑자기 창백하고 힘없는 환자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 출신답게 표정 전환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2개가 서 있었고 안주 그릇이 널려 있었지요. 미영이는 안방 쪽으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저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가리키며 소리 질렀어요. 죽어간다면서, 병원도 못 간다면서, 이게 환자 방이야? 네가 환자야? 남편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은수가 진정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오해? 비트집이 실의 한수라며. 내가 멍청하다며 멍청한 년이라며. 다 들었거든?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요. 남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짠! 하고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지요. 저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남편이 한 행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더니 글쎄 자기 팔뚝을 쓱 긁는 거예요. 일부러요. 제 눈앞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어요. 남편이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피가 흐르는 팔을 들러 올리더니 갑자기 목청을 높여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살려줘! 이 옆에 내가 날 죽이려고 해! 건물 뺏으려고 칼을 들었어! 미영이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바로 전화기를 들었지요. 여보세요? 112죠? 지금 가정폭력이요, 가정폭력. 아내가 남편한테 흉기를 휘둘렀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팔을 자기가 그어놓고 세상에 제가 한 짓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뭔 상황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됐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은 피 흐르는 팔을 보여주며 울부짖었어요. 이 사람이 건물 명의 뺏으려고 흉기를 들었어요. 제가 막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어요. 저도 봤어요. 언니가 깨진 유리를 들고 오빠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저는 소리 질렀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기가 자기 팔을 그은 거예요. 저는 손도 안 댔다고요. 근데 경찰 눈에 보이는 건 뭐였겠어요. 피 흘리는 남편, 울면서 증언하는 여자, 그리고 흥분해서 막 행설주설 소리 지르는 저. 누가 봐도 제가 가해자였지요. 경찰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조사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어요. 남편이 경찰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팔을 감싸는 척하면서 저를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웃고 있었어요, 눈이. 입은 울상을 싣고 있었는데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언젠가 참다 못해 찾아올 걸 알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일부러 소리가 들리게 떠든 것도 저를 끌어들여서 폭행범으로 만들 함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문. 남편이 저한테 접근 금지를 걸었습니다. 사유는 배우자에 의한 폭행 및 흉기 위협. 접근 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제 집에 법적으로 못 갑니다. 이미 쫓겨나서 못 가고 있었지만 이번엔 법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집인데, 내 빌딩인데
남편이 법을 이용해서 저를 완전히 잘라낸 겁니다. 가게 뒷방 쪽방에 혼자 앉아서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폭행 및 흉기, 위협. 30년을 사골 끓이고 밥 차려주고 양말 빨아준 게 폭행이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새벽부터 가게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부짖고 있었어요. 가슴을 치면서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짓이긴 뭔 짓이야? 네가 우리 깃에 다 죽어가는 걸 알면서 건물 뺏으려고 때렸잖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볼륨을 확 높이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암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 여자가 건물명을 뺏으려고 사람을 때려잡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가슴을 치고 또 소리 지르고 완전히 작정하고 나온 거였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나왔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요. 아침장 보러 온 손님들, 옆 가게 사장님들, 배달 나가려던 트럭 아저씨들까지 전부 구경꾼이 됐지요. 저게 남편 죽이려던 독한 년이야. 시어머니가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매일 울고불고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슬슬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옆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대놓고 침까지 뱉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발밑에 뭔가 밟혔습니다. 내려다보니 굵은 소금이었어요. 까끌까끌한 소금 알갱이가 셔터 앞에 한 줌이 아니라 한 포대를 쏟아부은 것처럼 깔려 있었지요. 소금을요. 부정탄다고 뿌리는 그 소금을요. 30년을 이웃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제 가게 앞에 뿌려놓은 겁니다. 저는 빗자루를 가져와 그 소금을 쓸었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이 긁히는 소리 같았어요. 쓸면서 울었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이 떨렸지요. 손님도 확 줄었어요. 국밥 300그릇 나가던 가게에 하루 50그릇도 안 나갔습니다. 가마솥 앞에 혼자 서서 끓어오르는 사고를 바라보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30년을 여기서 뿌리내려고 살았는데 이 시장이 제 전부였는데 하루아침에 페루나가 돼버렸습니다. 가게 뒷방 쪽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남편이 죽는다길래 빌딩을 넘겨줬고 냄새가 독일에서 집에서 나왔고 진실을 알고 찾아갔더니 폭행범이 됐어. 한 발짝 한 발짝 전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남편이 파놓은 구덩이였던 거예요. 저는 30년을 걸어온 길 위에서 구덩이마다 빠진 바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마나, 아들한테 이런 꼴을 보여줘야 하나 마나. 근데 이대로 혼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아빠한테 속았다. 나도 속았고 너도 속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그날 밤 도어락이 안 열렸던 것, 안에서 들린 소주잔 소리, 남편이 비트집이 신의 한 수라며 비웃던 말, 미영이가 남편 품에 안겨있던 모습, 진실을 따지러 갔다가 남편이 자기 팔을 그어서 저를 폭행범으로 만든 것, 시어머니가 매일 가게 앞에서 울부짖는 것, 그리고 소금까지요. 전부 다요. 민준이가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가게에서 기다려. 내가 간다.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새벽에 전화 받고 바로 차 몰고 온 거지요. 가게 뒷방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곰팡이 핀 벽, 지직거리는 형광등, 기름때 뺀 바닥에 깔린 이불 한 채.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잔 거야? 석 달째. 민준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한테 얼굴을 안 보이려고요. 근데 귀가 빨개진 게 보였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엄마가 울어야 할 판에 네가 왜 울어? 민준이가 소매로 얼굴을 훔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는데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지요. 엄마, 미안해. 나도 속았어. 아빠한테 명의 농경이라고 한 게 나잖아. 너 잘못 아니야. 속은 건 나도 마찬가지지 뭐. 민준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나한테 시간 좀 줘. 증거를 모을 거야. 법적으로 뒤집으려면 아빠가 꾸민 거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 증거? 아빠가 아픈 척한 그 증거. 저 여자가 진짜 누군지, 빌딩으로 뭘 했는지 전부 다. 민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빠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연락하지 마. 알았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쉽겠니? 매일 아침 네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울부짖는데. 아, 그래도 참아, 엄마. 엄마가 나서면 안 돼. 이번엔 나한테 맡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 참는 건 예전처럼 당하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칼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울부짖어도 고개 숙이고 들어갔고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못 들은 척했지요. 속이 뒤집어졌지만 꾹꾹 눌렸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그것도 좋은 꼴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사이 민준이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봉투 2개를 들고요. 갈색 봉투 하나, 흰색 봉투 하나. 민준이가 갈색 봉투부터 열었어요. 엄마, 아빠 카드 내역을 전부 뽑아봤어. 아빠 명의 카드, 채미의 명의 카드 전부. 카드 내역? 오, 근데 병원비가 단 한 건도 없는 거야. 단 1원도. 대신 뭐가 있는지 알아?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이야. 가방, 화장품, 옷 전부 채미형 거.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골프장, 고급 일식집. 아빠가 죽어간다던 그 기간에 이것들이 찍혀 있어.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제가 가게 뒷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잠들던 그 밤들에 남편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흰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게 더 중요해. 채미형 정체야. 뭔 친척 동생이 아니었어? 당연히 아니지. 민준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채미형이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지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비트집 토하기 딱 1년 전이었어요. 아빠랑 이 여자 최소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친척은 무슨 친척이야? 할머니가 아빠 불륜을 알고도 감춰준 거지. 간호사 핑계대서 집에 들여놓은 거야.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단 거야? 할머니 통화 내역에 상간녀 번호가 수백 건이야. 아빠보다 더 자주 통화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미영이를 데려온 건 알고 있었지요. 근데 그게 진짜 친척이 아니라 아들 상간녀인 걸 알면서 데려온 거였어요. 매일 가게 앞에서 울부짖으며 절 페르나로 만든 그 사람이 상간녀인 걸 뻔히 알면서 며느리 집에 들여보낸 겁니다. 네 냄새 맡고 죽으면 네 책임이야. 라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내쫓은 게 아들 살리려는 게 아니라 상간녀한테 자리를 내주려고 한 거였지요. 민준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빠가 빌딩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 뭐? 명의 이전하자마자 바로 받았더라? 3억. 그 돈이 근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상간녀 계좌야. 여기 또 빠져나간 데가 또 있어. 도박 사이트. 제가 30년 동안 사골 끓인 돈으로 세운 빌딩에 구멍을 뚫어서 그 돈으로 상간녀 명품 사주고 도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민준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결정타야. 화면에 우리 집 거실 영상이 떴어요. 이게 뭐야? 홈캠이야. 아빠가 설치해 놓은 건데 클라우드 계정이 엄마 이메일로 되어 있더라고. 아빠가 깜빡한 거지. 민준이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뭔가를 연습하고 있었지요. 비티즈병을 들고 입에 물었다 뱉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기침을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동작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헛구역질하는 표정을 만들고 고개를 떨구는 각도까지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 지망생, 그 시절 배운 게 이렇게 쓸 줄이야.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줄도 몰랐어요. 민준이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카드 내역, 상간녀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이 영상 기망에 의한 증여 무효 소송 걸기에 충분해. 기망이 뭐니? 속여서 빼앗다는 거야. 법적으로 사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내 아들이 칼을 갈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시퍼렇게. 민준이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빌딩 주인 됐다고 좋아서 호텔 연회장 빌려 사람들 불러 모은대. 박 회장 취임식이래나 뭐래나. 파티를? 응, 조만간 큰 거 한다더라. 민준이가 씩 웃었어요. 그날이 우리한테 기회야. 파티 당일이 왔어요. 겨울인데도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지요. 저는 그날도 새벽에 국밥을 끓였습니다. 평소처럼요. 근데 가마솥 앞에 서면서 앞치마 끈을 묶는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어요. 오후 5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민준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메고 조수석에 앉으면서 저는 민준이를 봤지요. 엄마, 준비됐어? 됐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마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졌어요. 넓은 홀에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한 30명은 넘게 모여 있었지요. 한쪽에선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와인잔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남편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넘긴 채로요. 죽어간다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혈색이 좋았지요. 그 옆에 그 여자가 착 붙어 서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차려입고 남편 팔짱을 끼고요. 마치 안주인처럼요. 남편이 와인잔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빌딩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 박 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지요. 박 회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30년을 사골 끓여서 세운 빌딩을 자기가 일군 것 마냥 으스대는 꼴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아직이야.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다 같이 잔을 들어주세요. 박 회장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잔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더니 연회장 한쪽에 있던 프로젝터 쪽으로 걸어갔지요. 남편이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초대한 적 없는 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민준아, 너 이거 어떤 일이야? 민준이는 대답 대신 프로젝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당장 빼. 민준이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프로젝터 불빛이 연회장 한쪽 스크린에 쏟아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화면 속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에서 비트즈 병을 들고 거울 앞에서 피토하는 연기를 연습하고 있었지요. 입에 비트즘을 물었다 뱉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지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영상 속 남편은 환자가 아니라 배우였습니다. 아내를 속이기 위한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이게 뭐야? 민준아, 당장 꺼! 당장! 민준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서, 병원비 0원, 그 옆에 빼곡한 백화점, 호텔, 골프장 결제 내역 등등등.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변호사 목소리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건물주가 됐는지.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제 어머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세운 빌딩입니다. 제 아버지는 국밥 한 그릇 안 말아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췌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비트줍으로 피 토하는 연기까지 해가면서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며 빌딩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넘겨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남편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넘겨줬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지요. 민준이가 한 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계신 이분, 민준이가 그 여자를 가리켰어요. 상간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친척 동생이라며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여자는 아버지 내연녀입니다. 최소 1년 전부터 만나온 사이예요.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뭐야? 저게 진짜야?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어?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준이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카드 내역, 사진, 홈캠 영상 캡처 전부를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와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또 달려들었지만 이번엔 옆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이 남편을 붙잡았어요. 야, 일단 좀 들어봐. 아들이 말하잖아.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못했지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기망에 의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 빌딩의 가압류도 이미 신청해 놨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는 이 빌딩 팔지도 대출 더 받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압류. 남편은 그 말에 붙잡혔던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 했어요. 가압류? 그때였습니다. 상간녀가 재빨리 핸드백을 챙겨들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녀는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그 여자가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언니, 저는 이건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저는 상간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 가족인데요 라고 했지? 참 따뜻한 말이었어. 속으로는 내 남편이랑 내 빌딩 꿀 것까 생각하면서 내가 가게 뒷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잠잘 때 너는 내 침대에서 내 남편이랑 소주 마시고 있었지? 내 냄새가 남편한테 독이라며 날 내쫓고서는 말이야. 네 덕에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독은 내 냄새가 아니라 너였어.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태야, 이게 다 뭔 소리야? 민준아, 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뭘 안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머니 휴대폰 통화 내역이 상간녀 번호가 수백 건이에요. 아빠보다 더 자주 연락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을 딸싹딸싹 하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리 질렀지요.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그 여자를 데려온 거라고. 간호사라고 속여서 집에 들여보낸 게 엄마잖아. 시어머니가 기겁했어요. 뭐? 이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사실이잖아. 엄마가 미영이 소개시켜줬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네가 바람을 피웠지. 내가 피우라고 했냐? 네가 비트집 먹고 연기했지. 내가 시켰냐고.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미, 어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아들,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며 물어뜯는 꼴이었어요. 그 사이에 상간녀는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울고 있었지요. 아까까지 안주인 행세하던 여자가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뷔페 음식엔 손도 안 대고 와인잔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인 채로요. 박 회장 취임식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남편이 빈 의자들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배신당한 충격에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지요. 그 여자는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지요. 여보, 아니, 박 회장님?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회장님 취임식 재밌으셨어요? 나는 뭐 꽤 재밌었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면서 민준이가 옆에 섰어요. 엄마 수고했어. 네가 수고했지. 연회장 문이 닫히는 사이로 남편이 벌떡 일어나 뭔가 소리 지르는 게 보였어요. 근데 문이 닫히면서 그 소리가 뚝 끊겼지요. 참 시원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겨울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뱃속까지 시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차에 올라타고 민준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내일부터 바빠져. 그래, 바빠지자. 저는 차창 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복수의 첫 발이었죠.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빌딩을 되찾아야 하고 적군 금지도 뒤집어야 하고 시장에서 누명도 벗어야 했어요. 할 일이 산더미였지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남편 눈에서 공포를 봤으니까요.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적군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남편이 법원 서류에 최장암 말기 거동 불편이라고 직접 적어놨거든요. 근데 민준이가 제출한 카드 내역에는 병원비가 단 1원도 없었지요. 대신 호텔, 골프장, 백화점 내용만 빼곡했고요. 거기에 비트집 연습 홈캠 영상까지. 법원이 보기에도 너무 뻔했던 거예요. 접근 금지는 기각됐고 오히려 남편한테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은 빨랐어요. 기망에 의한 증여 무효 소송, 민준이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비트집 연습 영상, 병원 기록 전무, 상간녀와의 미래 사진, 빌딩 담보 대출금이 상간녀 계좌와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내역까지. 법원은 명의 이전이 기망,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딩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등기부등본에 다시 제 이름이 찍혔을 때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김은수. 그 세 글자가 그렇게 예뻐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사골 끓여서 지은 건물이에요. 내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올린 빌딩이에요. 그게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남편은 사기죄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비트집으로 아내를 속여 재산을 빼앗은 사기, 자기 팔을 자기가 긋고 아내를 폭행범으로 신고한 무고, 거기에 빌등 담보 대출금 횡령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대요. 민준이가 전해줬지요. 저는 법정에 안 갔거든요. 그 얼굴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공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직접 사기를 실행한 건 아니라서 처벌은 피했어요. 근데 아들이 실형을 받고 며느리한테 만천하에 망신을 당하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진실이 알려지니까 더 이상 가게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금 뿌리던 사람들도 쏙 들어갔지요. 상간녀는 민준이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빌딩 담보대출금이 그냥 계좌로 들어간 게 증거에 다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니까. 빌딩을 되찾고 나서 저는 시장에 갔어요. 가게에 셔터를 올리고 가마솥에 불을 떼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평소처럼요. 근데 손님이 안 왔어요. 처음엔요. 한동안 소문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저는 기다렸어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거나 해명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골 끓이고 가게 문 열고 국밥을 말았어요.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그러다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저는 웃었습니다. 됐어요. 국밥이나 드세요. 오늘 육수 잘 나왔어요. 소금 뿌렸던 사람은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게를 다시 일으키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빌딩을 팔기로 한 겁니다. 민준이가 놀랐지요. 엄마, 30년 일궈서 되찾은 건데 왜 팔아? 이 건물에 붙은 기억이 너무 많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건물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이 다 보인다.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 건물 말고, 이 시장 말고 다른 데서. 민준이가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빌딩을 팔았습니다. 가게도 정리했어요. 30년을 일궈온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았지요. 마지막 날 가마솥 불을 끄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 가마솥 앞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를 악물기도 많이 악물었고 민준이가 변호사 됐다는 소식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었지요. 근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됐어요.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저는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짠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이었지요. 제주도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민준이가 휴가를 내고 와서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김치.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근데 그 밥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민준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좋다. 공기도 좋고. 그치? 국밥 연기 냄새 안 나서 더 좋지? 둘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겨울바다였어요. 파도가 세찼지요. 근데 그 거친 파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바다도 30년을 치고 또 치고 했겠지. 근데 바위는 아직 거기 서 있잖아. 나도 그런 거였구나. 30년을 맞고 또 맞았지만 아직 여기 서 있잖아. 민준이가 옆에 와서 섰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는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글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말고 그냥 나, 김은숙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젠.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게 좋겠다. 바람이 불었어요. 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국밥 연기 냄새 대신 바다 냄새가 살갗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겠구나.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닥을 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민준이었지요. 여러분한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어떻게 죽는 신용하며 비티즈부로 피를 토하는 연기를 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 천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짓을. 아유, 제가 읽으면서도 뒷목이 뻐근해져서 혼났네요. 그 30억 빌딩, 그게 그냥 돌덩입니까? 우리 은숙 씨가 30년 동안 시장통에서 옷에 솥뼈 냄새 배어가며 손등 갈려져가며 국밥 말아올린 피땀 눈물이잖아요. 그걸 내 연녀랑 가로채려 들다니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그래도 우리 민준 씨 역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키운 보람이 있네요. 변호사들이 딱 나서서 그 가짜 연기 홈캠으로 잡아낼 때 아유 저 정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 쳤습니다. 독은 내 냄새가 아니라 너였다는 은숙 씨의 그 한마디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사이다 아닙니까? 은수가 이제는 그 뜨거운 국밥 연기 다 잊어버리고 제주도 짠바람 맞으면서 네 이름 김은숙 석자로만 편안하게 지내렴. 고시원 도시락 먹는 그 인간 걱정은 손끝만큼도 하지 말고 말이야. 여러분,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밤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꼭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 자요.